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68세 박영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요구였죠. 하지만 그날 밤 영희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명동 상가 건물 3채, 강남 오피스텔 5채, 총 95억 원의 재산 증명서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영희는 사실 명동 상권의 전설적인 숨은 큰손이었던 것이죠. 과연 아들은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새벽 5시 30분이 되자 박영희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68세 영희의 오랜 습관이었죠. 겨울찬 공기가 스며든 방 안에서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이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바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73세 최순심이 베란다 너머로 인사를 건너퍼요. 영희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순심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든든하죠. 순심 언니.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이웃으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 몇 년은 적적함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영희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으로 충분했죠. 검소한 식단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비싼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영희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꺼내 먹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온 영희만의 생활 철학이었거든요. 아침을 마친 영희는 낡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행복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20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죠. 월급은 150만 원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이 든 몸으로는 이만한 직장도 고마웠어요. 사실 영희에게는 월급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35세 후배 김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혜는 영희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든든하지, 지혜야.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받기, 서류 정리하기, 고객 상담하기까지 모든 일이 익숙했어요. 이 작은 사무실에서 20년간 쌓아온 경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그 자체였어요. 낡은 책상에 앉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 할머니였습니다. 점심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것들만 입고 다녔죠. 동료들은 영희를 검소하고 성실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영희는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무실이 한적해지면 영희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식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모두 의미 있는 정보였습니다. 김지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모, 점심시간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는 영희의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야. 늦게라도 배워야지. 영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동 중심가 상가 건물들의 임대료 현황을 점검하고 강남 오피스텔들의 시세 변동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3억 원이 넘었지만 영희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숫자들을 보며 영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명동 핵심 상권에 있는 상가 건물 3채, 강남 프리미엄 오피스텔 5채, 그리고 각종 주식과 채권까지 합치면 무려 95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에게는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30년 전부터 부동산 업계에서 쌓은 정보력과 안목으로 조용히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를 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명동 상권에 숨은 큰 손이었던 겁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회자되는 인물이었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영희가 원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성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부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어요. 오직 영희 혼자만 알고 있는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며 영희는 오늘도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영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경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였죠.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이랑 같이 찾아뵙고 싶은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오렴. 저녁 준비해 놓을게.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일을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밑반찬까지 정성껏 차려놓았어요. 냉장고에서 좋은 재료들을 꺼내며 영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걱정도 됐어요. 영희는 거실을 정리하고 차까지 준비하며 아들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정각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니? 영희는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굳은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진도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민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아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어요. 영희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평소와 너무 다른데. 민수가 수진을 힐끗 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운영하던 카페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3억 정도 생겼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이나?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었는데 임대료랑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미리 알았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영희 자신도 평범한 부동산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빚도 빚이지만 앞으로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영희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니? 수진이 민수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실 거고. 영희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점점 알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 오신 것 같아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어머니까지 왔다고? 문이 열리더니 57세 박미란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란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욱 당황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함께 왔어요. 박미란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수진이가 혼자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왔어요. 박미란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영희는 박미란의 직설적인 말에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박미란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머님까지 돌볼 형편이 안 돼요. 영희는 박미란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을 처분하시면 요양원 입원비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 빚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민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동년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박미란이 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웃들한테 폐 끼치지 마시고 전문 시설에 가시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 영희는 박미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폐가 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으로 평생 일하셨으니까 큰 재산은 없으시잖아요. 이 집이 유일한 자산이니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3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영희는 아들이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수진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박미란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나이 70에 가까운 분이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세 사람이 일어서자 영희도 어쩔 수 없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결정 내려주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영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박미란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집을 팔라는 요구, 그리고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영희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서류 가방 말입니다. 영희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숨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보관해온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낡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동 중심가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세 채 모두 영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각각 1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었죠. 두 번째 서류는 강남 오피스텔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프리미엄급 오피스텔 5채가 모두 영희 소유였어요. 각각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각종 주식과 채권 잔고 증명서였어요.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등 우량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것을 합치면 총 95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죠.
영희는 서류들을 보며 30년 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명동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상가 하나를 샀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가 무슨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요? 하지만 영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과는 영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고 영희는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 돈으로 다른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영희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영희는 옷장에서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영희를 본 순심이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옷이 완전히 달라졌네? 순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영희의 대답에 순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한 영희를 본 김지혜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모,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혹시 소개팅이라도 있으세요? 지혜의 농담 섞인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오늘로 그만둘 거야. 영희는 미리 준비해온 사직서를 꺼내 들었어요. 김지혜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왔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사장도 나와서 영희를 말렸어요. 영희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20년 동안 성실히 일해 오셨는데 어디 가실 데가 있으세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할 때예요.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장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김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실 거죠? 연락처는 바뀌지 않죠? 물론이야. 나중에 놀러와.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오후 2시에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자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어제 한 얘기 결정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집을 정리할게. 영희의 대답에 민수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세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간섭하지도 마라.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말고 다른 데 가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너희 일만 신경 써.
영희의 단호한 말투에 민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정말로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요양원 대신 명동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가격은 무려 50억 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없어요.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영희의 당당한 모습에 중개인은 더욱 놀랐어요. 이사 당일 고급 이사업체 트럭이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순심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어디로 가는 거야? 이사업체가 너무 고급스러운데?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가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순심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연락 꼭 해야 해. 보고 싶을 거야. 영희는 순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도 건강하세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명동 한복판 60층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300평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으로는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보였습니다. 명동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한강까지 보였어요. 영희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최고급 가구와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독일산 주방 가전제품, 그리고 각종 첨단 시설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영희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전에 살던 연립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테라스로 나가니 서울의 전경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자 오랜 지인인 62세 김철민이 서 있었어요. 김철민은 영희의 부동산 투자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영희의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희 회장님, 드디어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는군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철민 씨,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철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이 집 정말 멋지네요. 명동에서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영희가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50억을 주고 샀는데 그럴 만하죠. 이제야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됐어요. 김철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소유하신 명동 상가 건물들이 바로 아래 보이네요. 창문 너머로 영희 소유의 건물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영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하나씩 모은 것들이에요. 김철민이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소유 건물들의 현재 임대료 수입이 월 3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오피스텔 임대료까지 합치면 월 4억 원 가까이 돼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볼까 해요. 김철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소외된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을 보니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오후 영희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인 비서로 29세 박소영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앞으로 회장님의 업무를 도와드릴 박소영입니다. 소영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런데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해도 돼요. 영희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소영은 정중함을 유지했어요. 회장님께서 편하게 하라고 하셔도 예의는 지켜야죠. 전용 운전기사로는 55세 최기문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기문입니다. 안전운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문의 목소리는 믿음직했어요. 고생 많을 텐데 잘 부탁해요. 영희는 기문에게도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만 이용하던 영희에게는 전용 기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소영이 스케줄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 설립 관련 변호사 미팅이 있어요. 저녁이 되자 영희는 테라스에 나가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 영희 소유의 건물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영희는 오랫동안 테라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명동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상가 건물 입구에서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희를 알아본 건물 관리소장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 동네에 직접 거주하시게 됐다니 영광입니다. 관리소장의 공손한 태도에 영희는 새삼 자신의 위치를 실감했습니다. 명동 중심가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 들어간 영희를 보고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박 회장님 아니세요? 여기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카페 사장도 영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주문했지만 사장은 돈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회장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서비스입니다. 오후에는 소영과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희망드림이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소영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희망을 나누는 꿈이라는 의미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초기 자본금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20억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영희의 대답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20억요? 정말 큰 규모네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저녁에 김철민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되시나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억울할 정도예요.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회장님다운 삶을 사시는 거네요. 30년 동안 숨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 한국경제신문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으로 명동 상권에 숨은 거물 박영의 시 95억 자산 보유라고 실렸어요. 기사에는 영희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동 핵심 상가 건물 세 채의 소유주이며 30년간 부동산 투자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 영희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망해버린 카페를 정리하다가 동업자 45세 강태수와 함께 신문을 보게 됐어요. 태수가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명동에 95억짜리 부자가 있다네. 이름이 너희 어머니랑 똑같은데? 민수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어요. 박영희가 흔한 이름이잖아. 그런 사람 많을 거야. 하지만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도 68세라고 나와 있어. 너희 어머니 나이랑 같잖아. 민수가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인물이 낯익었어요. 이 사람 우리 어머니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니 분명히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야, 진짜 너희 어머니네.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민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야.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사진까지 완벽하게 맞았어요. 기사에는 영희가 30년 전부터 명동 상권에 투자해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소유한 부동산만 90억 원이 넘고 월 임대료 수입이 3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라고? 태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 집안이 완전 대부자였구나. 민수는 급하게 카페 정리를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진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어머니가 95억 부자래. 수진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하지만 신문을 보니 정말로 시어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어머님이네?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 박미란이었어요. 수진아, 큰일 났다. 너네 시어머니 뉴스에 나왔어. 인터넷 기사 봐봐. 미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도 방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미란이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상의해야겠어. 수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민수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영희 관련 기사들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어요. 모든 기사에서 영희를 명동 상권의 숨은 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부동산 투자를 해온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민수는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충격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낸 것 같아. 95억 부자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민수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가난한 노인이라고 한 말, 집을 팔라고 한 요구,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미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95억 부자였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명동의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대요. 미란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네. 부자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걸려요. 민수가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화나신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가 했던 말들 생각해봐. 미란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수습해야 해. 시어머니한테 빌어서라도 용서받아야 하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해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을 제대로 몰라본 거였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영희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명동 상권 투자의 대모 박영희 씨, 사회적 기업 설립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어요. 뉴스에서는 영희가 소외된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TV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충격받았어요. 완전히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어머님이 맞나 싶어. 다음 날 아침부터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희가 살던 연립주택부터 가봤어요. 하지만 이미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니 40대 남성이 나왔어요. 죄송한데 여기 전에 살던 박영희 씨 연락처 아시나요? 새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와 수지는 옆집 순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심은 두 사람을 보자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영희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순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순심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서 영희가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아니? 그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갔어.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더라. 다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다고 하던데.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모르겠어. 영희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던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순심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복부동산에도 가봤어요. 김지혜가 두 사람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이모 아들분이시죠? 이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지혜야,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알아? 김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모가 갑자기 사직하시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수진이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건? 이모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 안 오셨어요.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수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했던 말들 생각해 보세요. 95억 부자를 가난한 노인 취급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의 친정 어머니 박미란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큰일이야. TV 뉴스 빨리 틀어봐. 수진이 급하게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영희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명동 상권의 유명 투자자 박영희 씨가 20억 원을 출연해 소외된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희망드림을 설립했습니다.
화면에는 영희가 명동의 고급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숨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희의 인터뷰를 듣고 있는 민수와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어머니가 맞나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뉴스에서는 희망드림 사무실 주소도 나왔습니다. 명동 중심가 고급 빌딩 30층이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거기로 가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만나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박미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맞지? 시어머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20억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봤어요. 내일 찾아뵙고 사과드려야겠어요. 미란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만으로 될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을지 생각해봐. 95억 부자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수진도 걱정스럽게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어떻게 사과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와 수진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박미란도 함께 따라왔어요. 세 사람은 고급 빌딩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올라가니 희망드림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들어가자. 수진도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드림 사무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박영희 대표님의 가족입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29세 박소영 비서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거절요? 저희는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실 의향이 없다고 하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주실 수 있나요? 그건 대표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미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찾아왔는데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소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대표님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채로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민수와 수진 그리고 박미라는 사무실 로비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소영이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뒷문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전해주세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지만 영희를 만날 수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박미란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가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해요. 수진도 남편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와야죠. 일주일이 지나자 소영이 나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드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진심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우선 온라인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저는 박영희 대표님의 아들 민수입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만 여기며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사과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팔라고 했고 요양원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과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댓글에는 민수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부모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배은망덕하다는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도 남편을 도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큰 잘못을 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희망드림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홀로 지내는 여성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69세 김말순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총각, 왜 이런 봉사를 하게 됐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거든.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더욱 절감했어요. 수진도 임신 초기였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희망드림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업무를 도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희망드림 직원들도 민수와 수진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소영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대표님께서 아드님의 봉사활동을 지켜보고 계세요.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그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민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마치고 희망드림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옆에는 우아한 65세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품격도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영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왔구나. 소개할 사람이 있다. 이분은 최순덕 씨야. 함께 재단 일을 하고 있어. 순덕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영희 언니가 아드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해.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순덕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 아드님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봉사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시고 영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너도 이제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겠구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우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임신 중이라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님, 수진도 영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잘못했어요. 영희는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임신 중인데 무리하지 마. 몸 조심해야지. 그럼에도 영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며칠 후 영희가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집으로 와. 얘기할 게 있어. 민수는 기뻐하며 수진과 함께 명동 펜트하우스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3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산 집이야. 현금으로 50억 주고 샀어.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이런 집이 있는 줄 몰랐겠지?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너희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하지만 결국 나는 너희들에게 가난한 노인 취급을 받았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영희와 민수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지만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영희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6개월 후 수진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희는 손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준호라고 하려고 해요. 준수하고 호방한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구나. 건강하게 잘 키워. 영희는 손자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많이 변한 걸 느껴.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제는 진짜 내 아들 같다.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1년 후 희망드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는 70세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가족과의 화해도 이루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순덕과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계획이에요. 어느 가을날 영희는 손자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순덕과 함께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내 아빠도 처음에는 할머니 마음을 몰라봤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아들이 되었어. 민수가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 이제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영희는 명동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요. 새로운 인생, 진정한 화해, 그리고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